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4번째 페이지,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신속 정확 간결하게 풀어주는 우주먼지 PT,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GPT를 닮고 싶은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희에겐 뭐 GPT 같은 존재는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저희 에디터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먼지님은 왠지 한 번 시작하면 뭐든 끝을 보는 타입인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끝을 볼 것 같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네.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네, 않고. 그럼 언젠가 우주의 끝도 꼭 보고야 마시겠군요. 네. 그건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우주의 끝을 직접 보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테니까. 네, 이제 아까 사실 오프닝 전에 잠깐 저희가 사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천문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의 끝이란 표현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냥 뭐 우주의 끝을 본다. 저도 제임스 웹 이야기할 때 뭐 우주의 끝자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끝은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 지구인이 볼 수 있는 우주의 끝. 지구라는 관측 포인트에 서서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관측 가능한 우주 중에 제일 먼 지점. 그거를 그냥 관습적으로 우주의 끝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인 거고요. 실제 우주 공간은 뭐 당연히 끝없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구나. 그런 표현 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못 보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임스 웹도 이미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올라갈 새로운 우주망원경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마저 올라간다면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했던 그런 숨어있는 우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끝자락, 거기는 이게 끝자락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몇 가지 배경을 깔아놓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약간 집중력을 요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없이 말로만 생각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시각 자료도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공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먼 거리에 떨어져서 날아오는 은하나 별들의 빛도 같이 파장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훨씬 파장이 짧았던 빛도 날아오는 과정에 그 무대 자체가 늘어지다 보니까 파장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수타면 뽑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 친구가 기타를 만약에 퉁기고 있는데 제가 그 기타줄 양끝을 잡고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타줄 폭이 좁았을 땐 좁은 파장으로 울리다가 울리는 와중에 제가 줄을 늘어버리면 그럼 점점 낮은 음색에 더 긴 파장으로 변하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길수록 붉은색으로 치우쳐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중에서 파란색,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빛이고요. 파장이 긴 빛은 붉은색입니다. 그것보다 더 파장이 길면 그러면 빨간색보다 더 빨갛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너무나 오버해서 빨간 빛이다. 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적외선. 붉은색보다 더 바깥에 있을 정도로 붉다. 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관측을 할 때 적외선으로 우주를 봅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평범한 별들이 당연히 먼 우주에도 있겠죠. 그럼 그런 별들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아니면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 이런 빛을 충분히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정도 파장의 빛이었는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지고 너무나 길어진 나머지 적외선까지 치우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가시광선으로 찍으면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빛이 지금은 이미 적외선 쪽으로 치우쳐서 보이고 있으니까. 더 멀리서 온 애들이란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적외선으로 봤을 때 네. 더 밝게 보이면, 네. 더 선명하게 보이면 네. 그러면 이미 우주 끝자락에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별 은하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주 팽창과 함께 파장이 늘어지는 효과를 네. 붉은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해서 레드 쉬프트, 적색 이동, 적색 편의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근데 파장의 늘어진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에 비해서 뭐 늘어났는지. 이게 정말 네.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자, 네. 이제 한번 간단하게 고무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제가 고무줄을 늘리지 않았을 때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사진을 좀 너무 좁게 찍어서 제 손은 안 담겼어요. 네. 딱 고무줄 중간 부분만 담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고무줄 중간 부분만 보고 지금 이게 몇 배나 더 잡아당겨서 늘어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좀 모양이 달라지지 않나? 모를 수 사실 모르겠구나. 뭐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네. 어떻게 하면 그럼 알 수 있을까? 어, 늘리기 전에 네. 고무줄 중간중간에 정해진 위치에다가 매직으로 점을 찍습니다. 1cm 지점, 5cm 지점, 7cm 지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그 정해진 위치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쭉 늘리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딱 고무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원래 찍었던 점 간격에 비해서 각각의 점 간격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건 확연히 알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원래는 인접한 두 점의 사이 간격이 요거밖에 안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늘어났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거 몇 배 늘려놨다라는 그렇죠.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찍었을 때 그 은하가 방출하고 있는 빛의 형태를 네. 딱 한 파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짧은 파장에서부터 긴 파장에 이르기까지 쭉 찍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부터 조금 물리학적인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그 요즘에 뭐 스펙트럼이라는 그 용어를 일상에서도 좀 쓰거든요. 그렇죠. 뭐 다양한 저 사람은 스펙트럼이 그렇죠. 넓어. 뭐 성격의 스펙트럼이 넓다. 예. 아니면 뭐 여러 직업의 정치 스펙트럼이 스펙트럼. 넓다. 뭐 저 그런 것도 예. 있고.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스펙트럼이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거든요. 흔히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로 쭉 이어지는 그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은 파장이 제일 긴 빛이고 네. 파란색, 보라색은 파장이 제일 짧은 빛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부터 파장이 긴 쪽까지 각각의 파장, 각각의 색깔에 해당하는 빛이 네. 얼마나 많은지를 쭉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했어요. 만약에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의 양이 적으면 네. 무지개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파란색 쪽이 좀 어둡게 보이겠죠? 예. 반대로 파장이 긴 붉은색 쪽에서 빛의 양이 적으면 네. 무지개 띠에서 붉은색이 어둡게 보일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무지개 스펙트럼은 그 스펙트럼을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거를 수직으로 돌려서 옆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빨간색의 빛의 양은 얼마, 보라색의 빛의 양은 얼마 이렇게 그 양을 네. 높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빛의 양이 적은 파장은 높이가 낮을 거고 예. 빛의 양이 높은 쪽은 높이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거를 들쭉날쭉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처럼. 그쵸, 그래프처럼. 예. 그러면 그래프의 X축은 빛의 파장, 네. Y축은 각 파장에 해당하는 빛의 양,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예. 파장이 긴 애들은 얼마나 많이 왔고 이런 걸 알 맞습니다.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일종의 그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그 고래밥이라는 과자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할 일 없을 때 고래밥 과자 까서 그 안에 숨은 그림 찾기 하죠. 그 꽃게 몇 마리, 고래 몇 마리 그래.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네. 예전에 했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X축으로 물고기 종류 해놓고 Y축에 물고기 몇 마리인지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파장별로 빨간 빛은 몇 개, 보라색 빛은 몇 개 이렇게 쭉 그리는 거죠. 네. 이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각 파장마다 다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실제 천문학에서 관측으로 얻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제 얻는 거죠. 근데 네. 이 스펙트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뾰족뾰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별이나 은하들은 원소를 품고 있는데 이 각각의 원소마다
빛을 내거나 흡수하는 파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재밌게 뭐 화학적인 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비유했던 그 고무줄에 찍어놓은 검은 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동하지 않는 팽창의 효과가 없는 안정된 실험실에서 수소 가열시켜서 수소가 어떤 색깔의 빛을 내는지 스펙트럼 보고 뭐 리튬은 어떤 빛을 내는지 스펙트럼 보고 이렇게 원소마다 고유한 게 있다는 거죠. 고유한 빛을 다 표시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우리가 관측한 은하의 빛을 관측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각각의 원소가 좋아하는 그 검은 점 스펙트럼의 위치 간격이 다 벌어져 있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이 원소들의 빛 위치와 내가 관측한 은하의 스펙트럼을 막 늘리면서 비교했을 때 몇 배 늘렸을 때 딱 들어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이 은하의 빛은 원래 파장에 비해서 뭐 2배 늘어났다, 3배 늘어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고르게 팽창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온 빛은 팽창의 효과를 덜 느꼈겠죠. 빛이 날아오는 동안 지나오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렇죠. 더 거리가 먼 하면 날아오는 동안 지나는 세월이 더 길어지니까 더 많은 팽창 효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빛의 스펙트럼이 조금만 늘어났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고 더 많이 늘어났으면 더 먼 거리에 있는 거고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색 편의가 되게 중요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의 거리를 가늠할 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시각 자료를 보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 거리가 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면 이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진짜 제임스 웹이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끝자락의 은하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너머로 적외선 구간으로 가서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먼 우주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겪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은하의 스펙트럼은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너무 늘어난 나머지 가시광선을 초월해서 붉은색보다 더 붉은 적외선으로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스펙트럼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천체의 빛을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각 파장의 빛의 세기가 얼마나인지를 다 촘촘하게 그리는 것이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방식은 태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한 천체의 빛을 여러 파장으로 분산시켜서 쪼개서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의 양은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분산되니까. 만약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밝은 별을 봤다고 하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애초에 밝은 천체니까 그 천체의 빛을 파장에 따라서 다 분류해도 각 파장에 쌓이는 빛의 양이 적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진 흐릿한 천체를 본다. 빛을 다 모아도 엄청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그 흐릿한 빛을 또 파장에 따라서 다 분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노래방용 고래밥이 있어서 한 포대를 사서 그 노래방용 고래밥을 분류해요. 그러면 그 안에 고래도 한 100마리 있을 거고 꽃게도 한 100마리 있겠죠. 근데 제가 진짜 미니어처 고래밥을 사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분류해봤자 뭐 꽃게 한두 마리, 고래 한두 마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를 관측하면 스펙트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방식을 빛을 분산시킨다라고 해서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미지를 촬영하는 측광, 빛의 측정, 측광 관측보다 분광 관측이 훨씬 비싸고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하기 어려운 관측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스펙트럼을 그리기 어려운데 이 정도로 어두운 천체에서는 어떻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잔머리가 들어갑니다. 잔머리. 자, 잠시 우리 고등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자, 원자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별과 은하들은 다 원자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수소 원자로 해볼게요. 수소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궤도는
원자핵 주변에 바짝 붙어 있는 작은 궤도도 가능하고요. 중심의 원자핵으로부터 좀 멀리 벗어난 바깥 궤도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자핵에 바짝 붙어 있는 작은 궤도는 에너지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자핵에서 멀리 벗어난 높은 층의 궤도를 돌고 있으면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요. 예.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 지구로 생각하면 편해요. 어떻게요? 지구에서도 1층에 공이 올라가 있으면 그 공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작아요. 작죠. 예. 그래서 1층에서 공을 던지면 나중에 공은 빨라지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머리 맞아도 안 아파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100층 높이에다가 공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죠. 그러네. 그래서 그 100층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피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자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에 바짝 붙은 작은 궤도는 에너지가 낮다. 높은 궤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공을 던지는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전자도 높은 궤도에 있다가 불쑥 낮은 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당연히 그러면 공을 떨어뜨렸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높을 때 갖고 있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남는 잉여 에너지가 있잖아요. 공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방식으로 그걸 해소해요. 마찬가지로 전자도 높이 있을 때 갖고 있던 많은 에너지의 일부를 빛으로 바꿉니다. 빛으로? 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빛을 토해내요. 그러면 그 낙차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을 토해내겠네요.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막 형광등 불빛 있잖아요. 이 빛이 다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그 원자 곁에 있는 전자가 높은 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내는 빛을 우리가 그러고 있는 보고 거예요, 있는 쟤네들? 네,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다 낙차,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일하고 있네. 네, 그렇죠. 열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그러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떨어질 때 낙차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그때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은 에너지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떨어질 때 아까보단 그렇죠. 이번에는 두 단계 낙차가 있으니까 아까보단 더 강한 에너지를 토해낼 거예요. 그러면 이 1층으로 떨어지는 전자들 중에 어떨 때 제일 강한 빛을 토해낼 수 있을까? 꼭대기층. 그렇죠. 꼭대기층에 있다가 1층으로 떨어질 때 한꺼번에 그 극심한 낙차를 경험하면 제일 강한 빛을 내보내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전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 아예 원자핵에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무한층이라고 볼 수 있는 무한대층. 그러니까 그냥 따로 놀고 있던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원자핵과 상관없이 혼자 따로 놀고 있던 전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1층 바닥으로 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경험하는 낙차가 제일 극단적일 겁니다. 우리가 이 제일 극단적인 낙차를 경험할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정확하게 원자핵 주변에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어디에 놓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낙차를 계산해 보면 이 전자가 이동할 때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에너지가 높다는 건 빨리 진동한다는 거니까 파장이 짧다는 거예요. 빨리 진동한다는 거니까 파장이 짧지. 그렇죠. 촘촘하게 진동하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빛은 파장이 짧아요. 즉, 잠깐 정리를 드리면 전자가 무한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는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층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최대치가 결정되는데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치가 정해진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빛의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니까 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최소치가 정해진다는 파장이 거예요. 짧아져봤자 그 한계가 있네요. 그 이상으로 더 짧은 파장은 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91.2 나노미터 정도예요. 그 가장 짧아질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네, 맞습니다. 91.2 나노미터? 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막 위아래층을 오고 가면서 빛을 내보낸다고 할 때 90 나노미터, 80 나노미터까지 엄청 짧은 빛은 절대 내보내지 못합니다. 91.2 나노미터 이상에서만 빛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낮은 에너지들을 내보내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수소 원자 그 은하에는 수소 원자가 무더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소들은 뭐 한참 파장이 긴 낮은 에너지의 빛도 내보내고 있을 거고 엄청 극단적인 애들은 진짜 91.2 나노미터에 근접한 빛도 내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은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수소 원자를 다 모아놓고 예. 얘네가 내보내는 빛을 다 그려보는 거죠. 네네네. 어느 파장에 제일 많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고래밥 그거 하는 네, 거죠. 예, 고래밥 분류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91.2 나노미터보다 긴 파장에서는 네. 계속 빛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근데 딱 91.2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 네.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짧은 파장에서는 아무런 빛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수소 원자들이 모여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그렸을 때 네. 약간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예. 91.2 나노미터 이상 파장이 긴 쪽에서는 막 출렁출렁 뾰족뾰족 스펙트럼이 그려지다가 네. 딱 91.2 나노미터를 넘는 순간, 네. 더 짧은 파장으로 넘는 순간 스펙트럼이 확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저기 그래프에서 절벽 구간이 그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네. 뭐라고 하냐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예. 그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질 때 예. 그때 방출되는 빛을 연구했던 과학자 이름이 라이먼이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먼의 절벽이라고 해서 아. 라이먼 브레이크. 또 라이먼 끊긴다. 브레이크. 네, 또 끊긴다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저게 유용한 게 뭐냐면 그래, 그 저거 왜 구한 거야 지금? 예, 저거 왜 필요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고무줄에 막 매직으로 점 촘촘하게 찍어 놓고 예. 쭉 늘렸을 때 각각의 점 간격이 몇 배 늘어났는지를 보고 팽창률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고무줄이 딱 한쪽 끝이 갑자기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노란 고무줄인데 네. 어떤 지점부터는 완전 그냥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점 하나하나 간격 일일이 재지 않아도 네. 늘어난 고무줄 보고 네. 파란색이 시작되는 구간이 어디부터인지를 보면 네. 고무줄이 통째로 몇 배 늘어났는지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파란색만 보이면 어느 네. 정도 늘어났는지. 네. 만약에 이미 늘어나 있는 고무줄 사진을 딱 봤는데 네. 명확하게 파란색과 노란색 구간이 금이 그어져 있는 데가 보여요. 네. 이거는 확실히 라이먼 브레이크 위치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일 때 라이먼 브레이크는 반드시 91.2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그렇지요. 있잖아요. 예. 근데 관측해 보니까 이 은하의 라이먼 브레이크의 위치, 이미 늘어진 상태에서의 라이먼 브레이크의 위치가 뭐 한 200 나노미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는 91.2 나노미터에서 보였어야 할 라이먼 절벽이 브레이크인데, 예. 이게 몇 배가 늘어나서 통째로 스펙트럼이 늘어난 바람에 200 나노미터로 관측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역으로 이게 몇 배 늘어난 스펙트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많이 늘어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절벽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네, 언제 만들었어 이거? 네. 여기 지금 절벽이 있습니다. 예, 예. 얘가 멀쩡할 때는 이 절벽 위치가 91.2 나노미터에서 딱 정해진 거예요. 네, 저기가 라이먼 브레이크. 네, 여기 라이먼 브레이크인 거죠. 근데 은하의 스펙트럼이 늘어나요. 네. 더 긴 파장으로 치우쳐요. 네. 그러면 91.2 나노미터에 있었던 라이먼 브레이크의 위치도 같이 긴 파장으로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만 보면 실제에 비해서 이 파장이 통째로 몇 배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너무 쉬운 구간이니까 네. 굳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그 지글지글한 스펙트럼 분석할 거 없이 네. 라이먼 브레이크만 딱 찾으면 너무 쉽게 적색 편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훨씬 쉽네요. 아까 그 고무줄 퍼런 구간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되게 엄청 멀리서 온 거네요. 우주 끝자락? 아,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라이먼 브레이크가 이론적으로 네. 정지 상태에서 형성되는 위치가 네. 91.2 나노미터거든요. 그렇죠. 엄청 파장이 짧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자외선에 해당할 정도로 파장이 짧은 구간인데 이게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까지 치우쳐서 보인다라고 하면 네. 자외선이 가시광선을 거쳐서 적외선이 될 정도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겪고 있다는 거고 이건 사실상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에서 아주 극단적인 우주 팽창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이해됐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요걸 지금 목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지금 제임스 웹 사실은 앞서서 허블도 그렇고 예. 많은 우주 망원경, 지상 망원경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을 관측할 때 제일 흔하게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라이먼 브레이크 기법으로 거리를 구했던 적색 편의를 구했던 은하들을 다 우리가 통칭해서 네. 라이먼 브레이크 갤럭시 LBG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라이먼 브레이크 갤럭시들이 계속 새롭게 갱신되면서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임스 웹으로 발견한 가장 먼 은하들, 네. 뭐 흔히 뭐 우주의 나이가 고작 10억 살밖에 안 됐을 때 존재하는 은하 발견했다라고 할 때 네. 거의 다 요걸로 발견합니다. 아. 그리고 이 라이먼 브레이크가 또 조금 네.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 되게 네.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스펙트럼의 본질 이야기할 때 네. 가장 완벽하게 스펙트럼을 그리려면 하나하나 촘촘하게 매 파장마다 얼마나 빛이 들어오는지를 관측을 해야 제일 부드럽게 스펙트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굉장히 다양한 파장을 촘촘하게 깔아서 네. 모든 파장을 관측을 해야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노래방 고래밥.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까지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100가지 파장으로 찍고 싶었지만 중간중간 못 찍고 네. 한 5개 파장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투박해지겠죠. 그렇죠. 원래는 100개의 점을 찍어서 촘촘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딱 5개 점 찍어 놓고 얘 전체 스펙트럼 모양이 어떨지를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라이먼 브레이크는 뭐가 좋느냐?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절벽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빛이 없는 구간,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명확하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라이먼 브레이크보다 더 파장이 짧은 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너무 지나치게 짧은 파장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선 애초에 저 은하는 빛을 안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은하가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텅 빈 것처럼 보이겠죠. 갑자기 어느 구간 이상에서 요 정도 파장, 이 정도로 긴 파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선 빛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은하의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운 좋게 한 2-3가지 파장으로 찍었더니 첫 번째 파장으로 찍은 사진에선 은하가 거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파장으로 찍은 사진에선 은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라이먼 브레이크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물론 정확하게 어디가 라이먼 브레이크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얘보단 길고 얘보단 짧은 어딘가에 라이먼 브레이크가 있다.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100가지 파장으로 사진 다 찍어서 돈 낭비할 거 없이 한 4-5장만 찍으면 대강 라이먼 브레이크 위치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성비가 괜찮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임스 웹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먼 은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임스 웹은 지금 어디까지 봤나요? 제임스 웹이 이제 본 가장 먼 은하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130억 년 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고작 한 5-6억 살밖에 안 됐을 때의 빛을 보고 있거든요. 다 왔네. 그쵸. 이제 뭐 단순 비유하면 우주가 살아왔던 세월이 138억 년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갔네. 그쵸. 우주의 나이가 겨우 5-6억 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사람으로 쳤을 때 사람 나이 100살 중에 거의 한 3-4살까지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빅뱅 직후까지는 물론 아직은 못 보고 있지만 적어도 최초의 원시 은하가 만들어지고 막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 지점까지는 다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발견이 이 제임스 웹이 보여주고 있는 원시 우주, 초기 우주가 사실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거의 우주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은하들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은하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장을 한참 못한 애기 은하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은하보다 막 1000배 작고 덩치도 작고 밝기도 어두운 그런 애기 은하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은하가 품고 있는 블랙홀도 초기 우주로 가면 아직 덜 자랐을 테니까 아주 가벼운 상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임스 웹으로 발견되고 있는 많은 발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시 우주, 초기 우주가 생각보다 성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거운 은하, 무거운 블랙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네. 거꾸로 간다기보다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얘가 에어른 같아. 그렇죠. 좀 생각보다 조숙하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초기 우주에는 조금 뭔가 은하의 성장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더 빠르게 폭풍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달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 같은 사람한테 30분 만에 얼추 이해를 시킨다는 게 네. 정말 이건 그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축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 교수님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방송이 수강 신청 기간 이후일 테니까 아마 별 효과는 없겠지만. 의미 없네요. 네. 그 대단합니다. 뭐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맞춰도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얹고 싶은데 사실 빅뱅 이론 이런 거창한 이제 현대 과학, 천문학 같은 이야기들이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가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막연한 소설 같고 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먼지님 컨텐츠 댓글에 저 과격한 표현 쓰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천문학은 허무맹랑하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의심 혹은 약간의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천문학이 또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먼 우주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먼 우주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천문학은 어쨌든 물리학을 바탕에 두고 철저한 방법론을 거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학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디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야기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관측 데이터, 그거를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해석할지를 연구해서 정밀한 계산을 거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은 이제는 꽤 정밀한 과학의 영역, 정밀 과학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학적 근거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직 희미한 부분이 있을 땐 그건 또 짚어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수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아주 감동적인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이제 라이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우주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